그대로 그냥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남해안으로도 일부 영향을 바로 줘요. 한 6, 7개월 지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세슘이 무어서 바닥에 가라앉았네. 동해안에 이미 1.59 베크렐 per 리터의 방사능 오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201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이 수치들이 변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그냥 진행되고 있는 저 방사능 오염이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안 줬다라는 게 이미 검증된 겁니다. 검증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일본 도쿄 전략이 속이던 뭐 아니면 또 알프스가 고장 나가지고 그냥 무방비로 방류를 하던 그거는 일본 어민들이 걱정할 이슈라는 거죠. 우리 어민은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여론에서도 상당히 찬반 논쟁이 뜨거운 사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7월 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추산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적어도 7월 말쯤에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국회는 국회대로 여야 간의 입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전문가 그룹에서도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연합뉴스 경제TV가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충분히 참고 가능하시다 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건욱 서울대 의과대학교 핵의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비 넥타이가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자로 설계에도 참여했었죠.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이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소위 이제 키워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방사성 물질은 뭘 말하고 방사선이란 뭘 말하고 방사능이란 뭘 말하는지 한번 구분해서 이정윤 대표께서 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핵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핵 분야에 오랫동안 있다가 많이 풍어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방사성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그런 중성자선, 뭐 엑스레이선 이렇게 방사선 나오는 그 에너지선이 되고 입자도 되고 뭐 이온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방사선 종류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방사성 물질은 그 알파, 베타, 감마를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방사능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 그거를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교수님. 네,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특별히 찾으시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우리가 이제 흔히 해변에 가서 놀러 가시면은 자외선, 적외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라디오에 보면 주파수도 나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가시냐 비가시냐,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도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물질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로 나누는데 이게 우라늄이라든지 핵융합 발전을 하거나 핵폭탄이 폭발이 됐을 시에 나올 수 있는 방사선이라는 게 알파, 베타, 감마 눈에 보이지 않고 신체를 투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사선이 얼마나 강하게 확 째서 나오느냐의 것이고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알파, 베타, 감마를 내놓을 수 있는 물질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 정도면은 오늘 두 분 권위자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은 이해하실 거라고 듣고 먼저 우리 강건욱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지금 방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월 4일이다 뭐 아니면 7월 초 어느 순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예 이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 초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아마 그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방류하겠죠. 그거 나오기 전에 굳이 방류를 해서 뭐 이슈화를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류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월 달 뭐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뭐 다른 오해를 살 소지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쿄 전력 입장에서는 지금 오염수를 가두고 있는 탱크가 너무 다 찼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내보내야 되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2019년에 그렇게 판단을 했죠. 네. 2023년이면 이제 탱크가 다 찬다. 하지만 이제 내년 4월까지 네. 여유가 있는 상황이 확인이 그렇게 돼 됐고요. 있습니까? 네. 네. 뭐 지금 배출 시점을 7월 달로 본다는 것이 네. 사실 4월 달로 했다가 3개월 연기가 된 건데 일본 정부가 밀어붙이는 네.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까지도 예. 여유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미 최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터널 굴착부터 해버렸거든요. 예. 나오고 나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시기가 않겠습니까? 내년 4월까지 내년 여유가 4월까지 있기 가능하니까 때문에. 예, 요새 뭐 굴착 기술이 좋아져서 뭐 한 달 만이면 굴착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WHO 팬데믹이 났을 때 말입니다, 교수님. 뭐라고 WHO의 그 이야기들을 서방 언론이나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WHO 안에 기부금을 내는 순위를 놓고 보니까 중국이 상당히 많이 내더라. 그래서 WHO가 중국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IAEA를 놓고 보니까 일부에서는 IAEA에 기부금을 내는 나라의 순위를 보니까 일본이 거의 한 3위권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있어서 일본의 입김으로 보고서가 작성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어요. 하도 지금 시중에서 온갖 루머들이 다 돌아다니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국제기구라는 게 이렇습니까? 아니 뭐 저는 IAEA랑도 일을 여러 번 해봤고 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문가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도 들어가고 네. 한국에서도 들어가고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IAEA만 했다 그러면 여전히 뭐 의구심은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특히 중국이 들어갔는데 중국 사람이 특히 정부에서 보낸 사람이 일본 편에 선다. 그거는 있을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입장만 자꾸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일본과 한국. 근데 일본은 지금 뭐랄까 뜨뜻미지근하다 그럴까요?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가 큰데 도쿄에 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고 일본 전역의 목소리는 거의 뭐 방류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상황인데 예. 작년 11월하고 올해 4월에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왔더니 한 시의회 의원을 만났는데 네. 이분이 아들이 어느 시의원입니까? 다테시. 다테시.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예. 예. 한 7, 80km 떨어져 있고 네. 사고 지역에서. 근데 그 아들 둘인 둘 다 네. 방사능 후유증을 앓고 있어요. 방사능. 예. 그래가지고 무슨 무증가무신가 뭐 이런 병 같은 거,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을 심하게 앓고 있어가지고 이 시의원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이분이 그 지금 일본 지역이 전부 다 네. 주민들이 정부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반대를 하죠. 후쿠시마 현 지역 전체를 보면 한 70%가 반대를 하고 30%는 뭐 중도 입장이라든가 뭐 또는 뭐 찬성한다든가 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민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거를 강하게 어떤 의사 표출을 못 하고 있었어요. 워낙 압박이 치밀하게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였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조사하고 언론이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일본은 외부에서 압력이 약하다. 네. 한국에서 압박을 하면 일본이 동요하고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 이정윤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현지를 가보니까 불안감이 존재를 하고 일부 부작용이 이미 표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핵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부 지역 그러니까는 이제 후쿠시마를 기점으로 해서 직경 한 10km 안에는 상당히 지금 방사능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 밖에는 좀 반감은 아니죠.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는 제가 기사도 읽은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네. 앞바다는 뭐 예를 들어서 내항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쪽에는 아직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알프스가 다 차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흘러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일부 지역에서는 오염된 물고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네. 사실은 특히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방류를 하면 네. 뭐 실질적인 방사능 피해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낙인 효과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게 후쿠시마 거는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제 피해가 볼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를 당연히 일본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게 태평양이 희석되고 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향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향권이 아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안정성 문제. 그 중에서도 방사성 물질 가운데 뭐 세슘, 스트론디움, 삼중수소 이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렸지만 교수님께서 핵의학적 관점에서 뭐 분자 생물학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DNA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교수님께서도 아마 다 공부하셨을 걸로 생각되니까. 저희 환자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 생물학적 측면에서 세슘, 스트론디움 그리고 삼중수소가 어떤 인간의 DNA, 동물의 또는 식물의 DNA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라 그럴까요? 파급 효과 한번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방사능 물질은 그 양에 의해서 좌우되죠. 네.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산소 라디칼이라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네. 활성산소인데요. 그러면 걔네들이 또 DNA를 또 파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또 일부가 대부분 이제 세포가 DNA를 또 교정하거든요. 네. 근데 교정이 안 되면 얘가 또 죽어요. 네. 근데 죽지 못하고 일부가 자꾸 이제 암처럼 증식을 하는 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면역 체계가 젊을 때는 다시 잡아먹기 때문에 암이 원래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평상시에도 늘 암세포를 갖고 있죠. 네. 그렇지만 다 면역세포가 억제하고 없애버리는데 이제 나이가 한 70 정도 되시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암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떤 뭐 세슘 그다음에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이제 반감기가 길다 보니까 네. 30년씩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연계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뭐 무조건 방사능이 축적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네. 상당히 대부분의 방사능은 축적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중금속 계열만 축적이 되고요. 네. 중금속 계열이 아니면 대소변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슘, 요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극미량이 들어오면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칼슘하고 같아서요. 네. 이제 뼈에 침착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래 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희 근데 뭐 지금의 양 정도 수준 우리가 거의 측정하기 아주 극미량 이런 수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본 앞바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해역 저는 우리 어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해역은 문제는 없습니다. 야, 문제가 없다. 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정적인 어떤 의미로 보지는 마시고 하나의 그 문제가 없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내지는 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 비를 맞아도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분이 계시고 또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분이 계시지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초입이니까 조금 그거를 열어두시고 한번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눠볼게요. 자, 강 교수님이 지금 태평양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기간이 걸리면 한 6년, 7년 또는 뭐 10년, 4년 이래 걸리면 반감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희석이 되거나 또는 사라질 수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반감기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방사능 세기가 반으로 줄어든다. 반으로 준다고 해서 반감기. 방사능은 결국은 그 시간이 해결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반감기라는 것을 거치고 여러 번 거치면서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까? 아니 그건 원래 성질입니다. 성질입니까? 측정해서 다 나옵니다. 측정해서 다 나옵니까? 예, 그건 뭐 어려운 측정이 알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 서울대학교의 서균열 교수님이 한번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일본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도는 바다의 해류와 그다음에 이 대만 난류가 있는데 대만 난류는 대한해협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만 이야기하고 있지 이 시뮬레이션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 쪽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서균열 교수가 연구하신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바다의 해양에 소위 말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세슘이나 스촌듐은 무거우니까 이거는 해면이라 그럴까요? 0에서 한 100m 정도에서는 존재하기가 힘들고 200에서 400이나 침충수 저 밑에 무거운 바닷물에 깔아앉아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이 독일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하나는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면은 태평양으로 방향을 트는 것과 도쿄 앞으로 지나서 대만 난류를 만나서 제주와 대한해협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들어올 이 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이나 들어보신 적이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뭐 물론 들어봤고요. 네. 그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확산 모델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뭐냐면 우리가 잉크를 물에 딱 풀었을 때 잉크가 뭉쳐서 다니지 않습니다. 이 난류에 따라서 퍼지죠. 싹 퍼지거든요. 네. 이게 똑같이 이것도 퍼져서 결국은 제주도로 올 수도 있는데 네. 그 양은 대략 한 10만 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양 바다에 있는 물의 한 10만 분의 1 정도가 올 수 있다고 계산이 되는 것이죠. 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얼마나 그게 10만 분이 위험한지를 한번 봤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1mSv 우리가 1년에 네. 그 법적 한도 선량 한도가 1mSv거든요. 예. 한 100억 년 정도를 이 물을 마시면 인간이 네. 예. 그럼 1mSv가 되더라고요. 100억 년. 100억 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억이면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죠. 100배, 1000배, 10,000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100억 년이 아니라 10,000배 오류가 있으면 100만 년이더라고요. 100만 년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걸 먹으면 1mSv가 돼요. 네. 그렇군요. 뭐 이정윤 대표님 방금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4, 5년 걸린다고도 하고 예. 6, 7년 걸린다고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름홀츠 독일 거기서 해석한 거는 이게 세슘이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네. 이렇게 하는 모델이 아닌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대로 그냥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남해안으로도 일부 영향을 바로 줘요. 한 예. 6, 7개월 지나서. 예, 4개월에서 6, 7개월 지나서 이제 바로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해양연구소나 우리나라 이런 데서 한 거는 그냥 크루즈 열도에 타서 이렇게 네. 돌아오는 그런 모델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세슘이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화물 형태로 해서 쭉 퍼지는 또 부유물질처럼 이제 퍼지는 현상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헬름홀츠에서 그렇게 된 건데 네. 이게 동해안에 표충수와 우리나라 후쿠시마의 표충수와 예.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표충수로 보면. 네. 근데 바닥에 보면 침전물에 네. 동해안에 이미 1.59 베크렐 per 리터의 예. 방사능 오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거를 이제 그냥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미미하더라도. 근데 1.59 베크렐 per 리터는 이거는 무시할 만한 수준 아니다. 무시할 수준 그다음에 아니다. 동해안에 우리 일본 후쿠시마 네. 앞바다는 물론 70배 상당히 높은 평균 그 바닥 침전물의 네. 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것이 예. 문제는 후쿠시마 그 앞바다의 측정치가 도쿄 전력이 측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거예요. 네. 제3자가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 회사가 네. 자기네 방사능을 자기가 감시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IAEA 보고서에서도 네. 4차 보고서에서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독립성에 위배된다. 그렇지만 5차 보고서는 또 그마저 빠져버렸어요. 네. 그 교수님 방금 이제 이 대표가 하신 말씀을 제가 어제 일본에 장전자 욱자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도쿄 전력이 처음 사고 때부터 거짓말을 한 게 있다.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게 도쿄 앞바다에 10km 정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바닷물을 떠가지고 또는 중충수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없다. 근데 바닷물이라는 건 아까 저 먹물을 갖다가 우유에다가 떨어뜨렸을 때가 물이 번지는 그런 마르코푸스 경제학에서는 마르코푸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참 발음이 좀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번져 나가는데
1km, 10km, 10km 이 바닷물을 떠서 도쿄 전력에서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도쿄 앞바다에 10km, 10km 정사각형 잘라가지고 물 검사한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도쿄 전력이 워낙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누가 그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뭐 일본이 속이든 안 속이든 그건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고 일본 국민의 관심사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뭐 생선을 후쿠시마 어민이 뭐 내수용 우리는 수입을 안 하니까요. 뭐 내수용으로 팔던 아니면 뭐 대만에 갖다 팔던 뭐 그쪽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고 저는 약간 우리 해역에 있는 어민들을 생각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게 근데 2011년도부터 2년간 그냥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한 1,000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알프스에서 거른다 그러지만 안 거르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전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에서는 이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 이게 1994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고요. 이 자료는 그 계속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역의 40군데를 연안부터 시작해서 표층수, 신층수, 그 다음에 해조류, 그 다음에 어패류 다 해가지고 스트론튬, 플루토늄, 세슘, 그 다음에 삼중수소를 다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수치로 쫙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201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이 수치들이 변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그냥 진행되고 있는 저 방사능 오염이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안 줬다라는 게 이미 검증된 겁니다. 검증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일본 도쿄 전력이 속이던 뭐 아니면 또 알프스가 고장 나가지고 그냥 무방비로 방류를 하던 그거는 일본 어민들이 걱정할 이슈라는 거죠. 우리 어민은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자꾸 이게 이제 우리 어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 국민들은 더 걱정을 해요. 그렇죠. 벌써 왜냐면 어민들이 이게 뭐 오염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던 사실이고. 그 방사능 환경 영향 그 측정한 거 킨스가 사실 하고 있어요. 킨스라는 데가 바로 요겁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기서 나온 데이터가 이겁니다. 사실 이거예요. 이건데 2011년에요. 동해안 수치가 확 튑니다. 2011년. 저 데이터예요. 탁 튀고 그 뒤부터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 쭉 올라갑니다.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동해안에. 이건 퇴적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표충수는 의미가 없어요. 측정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도 2011년에 팍 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치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얼마냐는 거죠. 최대 1.5, 1에서 1.5 방금 이제 그 튀어 올랐다고 하는 퇴적물에 있는 3.5 어떤 방사성 물질입니까? 세슘.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2에서 5cm 깊이로 이렇게 이제 침정물. 그다음에 이제 해저 퇴적물이 후쿠시마는 73 베크렐 퍼 킬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46배가 높은 걸로 나와 있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 전력이 측정하기 때문에 일본 데이터는 신뢰하기 좀 어렵고 우리나라 데이터도 평균값을 주로 측정하기 때문에 피크치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역에 아직까지 생선이나 이런 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미미하게 영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어떤 딱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언서튼티가 불확실도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국민들은 이제 생선을 안 사 먹게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소금 사재기도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저 세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베크렐을 깔고 있거든요. 네. 그 후쿠시마 사고와 관계없이. 네. 그 결국은 제일 많았던 건 핵실험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핵실험을 해가지고 네. 삼중수소가 그때는 지금의 1000배가 높았습니다. 네. 일반 그 빗물의 삼중수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저는 이제 태아에서 태어났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임신했을 때 네. 1000배 높은 삼중수소에 네. 태어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세슘과 플루토늄이 전 세계 바다와 육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항상 모든 음식에서 플루토늄과 세슘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피하고 싶으면 모든 음식과 예, 물을 맞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우리나라 생선이나 예. 이런 그 해산물에 큰 영향이 없어요.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의 진행 중인 사고를 네. 어떻게든 수습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이거는 환경 보호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진행 중인 네. 그 방사능과 사고 그 핵분열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네. 30쪽에 어떤 해저 퇴적물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동해, 남해, 서해 다 있는데 2021년을 2016년과 2020년의 평균치로 이렇게 베크렐을 쭉 살펴보니까 거진 쪽은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동해안이 조금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해나 서해안은 큰 변화가 없는. 저도 궁금했던 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셔서 핵실험을 수중에서 많이 했잖아요. 해양에서 옛날에. 그 영향도 있고 동해안에 저희들 원자력 발전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냉각수건 뭐건 섞여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까? 삼중수소 나오는데요. 네. 뭐 세슘이나 스트론튬이 나오지는 않고요. 나오지 않고요. 근데 동해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예. 1966년부터 1993년까지 예. 구소련이 예. 핵 폐기를 했어요. 그거를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네. 93년도에 그렇다는 사실을. 소련에 대해서는 예. 지금 아무런 국제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할 그래서 내용이 없습니까? 93년도에 이제 그 문제가 지적이 돼가지고 예. 그 당시 러시아하고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데서 합동 조사반을 해가지고 네.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결론이 어떤 거냐 해양 투기 예. 이거를 규제하는 네. 그런 해양법 조항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 국제해양법 조항. 네. 그래서 투기를 하지 말기로 했는데 일본이 지금 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교수님 답답합니다, 대표님. 왜냐하면 네. 자 과거의 구소련 시대의 핵 폐기물을 동해안에다가 폐기를 시켰다. 우리가 그때는 그거를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인지를 했어도 아무 말을 못했다. 근데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출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 어떤 영향이 줄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니 이거를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또 한편으로는 태평양 한 바퀴 돌고 오면 이거 다 반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도 길거리를 걸으면서 수많은 통신 선들이 방사선들이 지금 우리 몸을 다 투과하고 다니는데 어느 것이 어느 것일 줄은 아무도 모른다.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도 좀 더 침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마 정부와 여당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게 국민들에게는 설득이 안 되죠? 국민들이 예.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사실 딴 게 아니라 예. 핵물질이 예.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적용하는 기준이 가동원전에 관한 규정이에요. 네. 그것도 일본 겁니다. 일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국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AEA가 국제 기준에 맞게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네. 거대하게 방사능이 이미 오염된 그 지역에 방사능을 버릴 때 네. 적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가동원전에 적용하는 규정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배출만 따지다 보니까 환경을 무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IAEA가 지금 관점이 환경이 관점이 아니고 네. 배출하는 게 관점인 거예요. 그냥 가동원전 기준 아무거나 적용해가지고 이거 이제 그것도 일본 규정.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의류 종류별로 다 조사를 하고 계시네요. 네. 국가기관에서 내는 조사 보고서를 못 믿는다 그러면 그건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인력 자체가 아무리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글쎄요. 이런 분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논의가 신뢰를 가정하고 가정이 아니라 전제를 해서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데 알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물을 이제 필터링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증류수를 요즘에는 필터로 하지 네. 그 증발시켜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필터를 하면 미네랄이든 중금속이든 다 제거되고 사실은 순수한 물만 남아요. 근데 보통 필터를 한 번 거치면 그래도 극미량의 미네랄이 남기 때문에 네. 보통 3번 해서 3차 증류수라는 걸 만들죠. 네. 그러니까 알프스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거치면 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필터링 돼서 네. 아주 극미량의 이제 뭐 미네랄이라든지 중금속만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또 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야간 뭐 그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이 방사능을 다 내보낸다는데 그런데 사실은 삼중수소만 내보내겠다는 거고 네. 나머지는 일본 땅에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슘이나 스트론듐이나 네. 플루토늄은 일본 땅에 남겨놓겠다. 이제 그게 알프스의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 전력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5가지 배출하는 옵션을 검토를 할 때 삼중수소만 검토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삼중수소는 배출할 수밖에 없다. 또 저장할 수 있고 또 증발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그 방법 5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때 해양 방출이 34억 엔으로 가장 작았어요. 예, 근데 지금 턴을 파는 데만 350억 엔 들어갔잖아요. 예. 일본의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왜 해양 방출을 하느냐. 34억 엔이라고 가장 싸다 했지만 지금 또 350억 엔을 투입해가지고 턴으로 공사를 했고 또 측정하는 데만 250억 엔이 30년 동안 들어간다 그러고 이게 싼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방출하려고 그러냐. 일단 방출하고 나면 세계적인 감시가 예. 느슨한 그러니까. 틈을 타서 예. 그냥 갖다 버리겠다 이런 또 생각이 덤핑을 들어요. 하겠다. 저는 그걸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버릴 때 그때 각국이 와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네. 그걸 허용을 한다라면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지금 허용 안 하거든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성에서 이렇게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났을 때부터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부도 기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부 있다는 내용들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했나? 이제 그러면은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는 뭘 믿을 수 있어? 저런 선진국조차 저런 거짓말을 하고 정부조차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그럼 그 이후에 아무런 핵폐기를 안 했을까? 그렇죠.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근데 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닷물에 희석되고 나면 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너무나 희미해져 가지고 왜냐하면 바닷물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방사능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보다도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되면 측정이 안 돼요. 그럼 중국은 안 버렸을까? 중국은 또 자기네 강물에 안 버렸을까? 네. 저는 당연히 버렸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일본은 오히려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일부 속였는지 모르지만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북해 쪽에 영국 예. 그쪽에는 실제 삼중수소가 지금 일본이 버리겠다는 게 한 100배 정도를 매년 버리고 있습니다. 네. 셀라필드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핵 재처리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미 자기네들이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거기서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데서 삼중수소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한 어떤 거는 1000배 정도 높게 나와요. 그 아일랜드가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바닷물은 전 세계 연결이 안 돼 있을까요? 그렇죠.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대서양이든 뭐든 우리도 하든 다 그럼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어떤 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일본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해역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버리는 데는 너무 많고 옛날에 네. 스위스나 스웨덴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핵폐기물들을 마피아를 시켜가지고 이탈리아 앞바다에 다 갖다 버렸어요. 그것도 다 뉴스에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럼 지중해가 그렇게 넓은 바다가 아닌데 태평양에 비하면 그럼 다 오염돼 가지고 그럼 거기 사람이 못 사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이게 바다라는 게 워낙 희석이 잘 되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 앞바다 버려서도 이탈리아 어민들이 지금은 다 먹고 어로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폐기를 하지 말자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핵뿐만 아니라 네. 온갖 쓰레기가 지금 다 바다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바다는 정화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우린 적어도 우리나라 영향을 안 받는데 저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버리는 것 자체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버리면 엄청난 이제 공포와 낙인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어민들도 타격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어민들은 타격을 안 받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럴 때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 만약에 당장 7월 달에 버리잖아요. 네. 그럼 생선 안 드실 겁니까? 그 이후로 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은? 저는 먹습니다. 대표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일본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일본이 버리는 거를 반대하는 건 맞지만 네. 그것이 우리 해역까지도 오염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연결을 고리를 만드는 건 전 반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예. 어떤 영향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또 가지고 있고 일본이 30년 동안 내보내면서 어떤 물질들을 또 내보낼지 모르는 거고 네. 그 1000개가 넘는 저장 탱크 내에 예. 어떤 핵물질이 있는지 아직 조사도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본이 버리는 거는 굉장히 언서튼티가 좀 불확실성이 있고 크다. 그다음에 특히 거기에 플루토늄 핵연료를 썼어요. 예. 3호기에 예. 그 플루토늄이 농도가 7%가 넘어요. 핵연료 하나당. 그 어마어마한 플루토늄이 지금 녹아서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오염수에 섞여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공개되는 핵종 분석 자료를 어떤 걸 봐도 플루토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공개돼 있는 건 있는데요. 네. 플루토늄은 이제 네, 이거 있습니다. 말고 이거 있습니다. IAEA에서 한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자기네들 K4 탱크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그냥 계속 또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단 말이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일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도 그러니까 방류가 되고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도록 환경 보호 차원에서 네.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신경 쓰는 안 된다는 건 일단 지상에 올려놓고 예.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거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핵 분열도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어떻게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본이요.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주변국들의 도움을 다 물리쳤습니다. 네. 그러면 공해성에 오염수를 버리는 건 하지 말아야죠. 네. 여기에 PU가 플루토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35쪽에 보니까 의류의 플루토늄 동위 원소비가 남해가 좀 높게 나오네요. 남해 자료밖에 없네요. 여기 보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예. 모든 지역을 측정을 하면 네. 똑같이 나올 수가 똑같이 없어요. 나올 매번 수가- 측정을 예. 할 때마다 다를 다르게 수밖에 나온다. 없고요. 예. 근데 해조류 이제 예. 양이 말씀하세요. 중요합니다. 양. 예. 걔는 마이크로 베크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1베크렐의 100만 분의 1의 단위에 해당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측정은 되지만 베크렐이.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그건 늘 먹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 농도는 예. 육상에도 다 있거든요. 예. 방금 그 단위를 말씀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 시버트, 베크렐, 네, 마이크로 네, 네, 베크렐 네, 이런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네, 네. 베크렐과 시버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주시죠. 교수님. 베크렐은 이제 한번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네. 그 저기 방사능을 1초에 하나 네. 가면 하나가 붕괴가 된다 그러는데요. 네. 그때 이제 보통은 한 개의 방사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네. 한 개 미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은 4,100베크렐 보통 일반적인 아까 70kg는 말씀 4,100베크렐 그 얘기는 뭐냐면 1초에 4,000개 방사능이 나오고 있죠. 네. 내 몸 자체에서. 예. 그러면 이제 그 시버트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한 에너지를 사람이 받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네, 전환을 네, 해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에너지가 훨씬 더 약한 베타선이 나오고 그런 네. 경우에는 7만 베크렐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7만 베크렐짜리 물을 1년 내도록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네. 1미리 시버트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세슘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한 700분의 1 정도. 예. 그러니까 얘랑 한 100베크렐 정도죠. 100베크렐 정도면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에너지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능이 달라서. 예. 그러니까 똑같은 베크렐이라고 해서 예. 같은 밀리시버트, 즉 우리 몸이 받는 피폭량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종류마다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베크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분의 1이거든요. 그 예. 얘기는 뭐냐면
100만 초가 지나야지만 100만 초분의 한 개 방사능이 나와요. 네. 그 얘기는 10년에 한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 10년에. 참 이게 복잡한 듯하면서도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 합리성과 투명성이 있는 게, 자, 이미 과거부터 우리가 다 방사성 물질을 섭취를 하고 방사능을 맞닥뜨려 왔다. 근데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자연히 면역 체계에서 암세포가 나오는 거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할 경우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암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것이 굳이 방사능 물질에 연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이 대표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방사성 물질을 내보내게 되고 방사능을 째게 만들어버리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 방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해양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거든요. 네. 종착점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오염되면 이제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벌이고 있는 거는 네. 농도비예요. 기준 농도대 버리는 양의 네. 그 비인데 그것을 사실 농도를 묽게 해서 내버리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버려진 것들이 그 전에 있었지만 그것을 런던 컨벤션, 네. 런던 협약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해양 투기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네. 그래서 농도비로 버리면 된다. 그러면 동해안에 버렸던 러시아의 핵 물질은 잠수함에서 나온 핵 폐액과 그다음에 원자로 이런 네. 것들은 그냥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폐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바다에 버렸는데 물론 밀봉을 해서 버렸겠죠. 그 대신에 그 핵 폐수는 그냥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평양이 얼마나 큰데 그냥 농도비를 아무거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까,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네. 런던 컨벤션이 이제 무효화된다. 이게 우려되는 거죠. 방금 후쿠시마 사태가 2011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교수님? 체르노빌 사태가 나고 체르노빌 사고 난 원전을 콘크리트로 묻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후쿠시마 2011년도에 났을 때 쓰나미 현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폭발이 나고 거기에 바닷물이 쓸려 들어왔던 것이 쓸고 나가면서 오염 물질을 상당히 많이 끌고 나갔겠네요. 일단 그럼요. 그 당시에. 그렇죠. 1000배. 지금의 이제 버리겠다는 1000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해안이나 남해안에는 그 이후로 2011 아까 보여주신 그 피크점이 2011년도였잖아요. 그거는 바람으로 날아간 걸로 추정이 돼요. 추정된 거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그러니까 방사성이나 원자력, 이 가장 참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무지한 사람이니까 실험해보기가 힘들고, 그죠? 아니요. 방사능만큼 실제로 측정이 잘 되는 게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미나마타병. 예, 예. 그거는 결국 태평양으로 다 흘러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건 어디로 갈까요? 사라졌을까요? 방사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 가라앉아 있겠죠. 전 세계의 바다에 퍼져가지고 수은이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너무나 그래서 참치를 미미하기 먹지 때문에.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네, 그래서 많이 지금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예. 지금 방사능 물질이 아닌 물질들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후진국 어디든 뭐 공장에서 다 버리고 있을 거예요. 전 그렇죠, 태평양으로 그렇죠, 지금 다. 그렇죠. 뭐 대서양도 버리겠죠. 네. 근데 그거 자체는 너무나 묽어지면 측정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플루토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진짜 극미량이거든요. 다른 걸로선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얘가 방사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른다고 뿐이지 네. 과학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얼마나 적은 양이 있는지 측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가장 그렇군요. 오히려 정확한 네. 비교적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종류별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사능들도 다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라고 나온 데이터도 그런 측정에 의해서 다 측정해서 다 나온 결과이다. 네. 그냥 네. 툭툭 던져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예, 추정하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분들에게 교수님, 세슘은 어떤 영향을 주고 스트론듐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삼중수소 이번에 내보내 그러니까 일본 도쿄 전략의 말을 그대로만 따라 보자고요. 삼중수소만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삼중수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그 삼중수소는요. 네. 많은 양이 인체에 노출된 게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네. 기록이 그 러시아 옛날 소련이었죠. 소련의 이제 그 핵무기 제조 공장에서 네. 그때 이런 작업자 2명이 굉장히 고농도의 비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망했죠. 그러니까 뭐 모든 방사능은 고농도로 들어오면 그냥 사망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다들 이제 극미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트론튬이다, 뭐 세슘이다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양이 왔을 때.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수준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러면 사람이 그럼 일본 사람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후쿠시마 사고 때. 근데 이제 걱정하는 이유는 극미량도 암이 생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100mSv, 즉 CT를 한 10번 정도, 우리가 1년에 이제 1mSv를 네.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에 이제 100배 정도를 받으면 예. 평생 살았을 때 예. 10,000명 중에 5명, 예. 1,000명 중에 5명, 아, 0.5%, 예. 1,000명 중에 예. 5명이 암이 발생이 더 증가한다. 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체르노빌이 아니라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 대상으로 네. 지금까지 한 60년, 70년 이제 쭉 했더니 데이터에. 그분들이 젊을 땐 괜찮았는데 진짜 나이 들어서 한 70살 정도 됐다 보니까 네. 이게 올라가더라.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정도 수준은 이제 100mSv에서는 한 0.5% 정도 올라도 이게 이제 밝혀졌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거는 이제 측정이 좀 어려워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로 너무 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암 발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쯤입니까? 평생 살면 5% 정도. 37.8%. 그렇게 높습니까? 네. 남자는 39.9%. 근데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아니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 평생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았을 때 내가 암에 걸릴 확률입니다. 가만히 접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복골복이다. 아이고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뭐 안 걸리면 다행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고 사실은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들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두 분께서 말씀 주시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이 파급 효과를 주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류, 폐류, 해류,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맞추는 밸러스트 그건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 평형수요? 평형수. 평형수를 갖다가 받아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입안을 하게 되면 버려야 되니까 이게 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멸치, 오징어가 멸치를 잡아먹고 오징어를 다시 또 참치가 잡아먹고 참치를 다시 고래가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이 고기의 먹이사슬을 쭉 따라가다 보면 심층수에 있던 게 중층수로, 중층수가 표층수로 다 연결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다. 뭐 이런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 근데 이게 이제 뭐 삼중수소는 대표적 물이기 때문에 특히 네. 생선 같으면 이틀이면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사람도 10일이면 빠져나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축적이 된다, 자꾸 이제 하는데 축적이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스트론튬, 플루토늄 뭐 이런 네. 계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방사능 물질이 축적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가 극미량이 들어오는데 극미량이 축적이 돼서 뭐 10배, 100배가 돼도 사실 위험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은이나 이런 카드뮴 네. 뭐 이런 거, 납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네. 이 미역이라든지 지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소금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거 한번 뭐 저는 뭐 그게 큰 영향은 일단은 없다. 우리나라 아직은 좀 안심할 단계는 되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고요. 예. 앞으로라고 하시면 뭐 연수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제 그 해양이 예. 하나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해류가 이쪽 뭐 북태평양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이게 역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해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어떤 TV 감독인데 그분이 네.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편서풍 지역에서 서풍만 부른 거냐. 네. 그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또 환경 오염 관점에서 그걸 예. 그냥 놔둘 수는 왜 그렇게 악바리처럼 그렇게 버리려고 그러는 거냐. 그다음에 그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그 전에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지금도 시키고 있거든요. 후쿠시마 지역이. 그럼 그것을 지하수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또 씻겨서 바다로 그다음에 강으로 이게 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인류의 공동 문제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이거를 바다로 버리는데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미미하다? 국제 기준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중수소가 체내에 그 잔류하는 그게 이제 옛날 핵폭탄 실험에 의해 가지고 한 10에서 20년 동안 체내에 축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1000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매년 1000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축적이 아니라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간 만큼 또 들어오는 거예요. 1000배가 들어가요. 네. 일단 평형수는 제가 볼 때 물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측정은 계속 해야 되고, 지금처럼 그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IAEA에 지금 맡겨놨더니 이 국제 기준에 맞춰서 검증을 해달라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문재인 정권 때도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 미국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IAEA가 국제적으로 좀 감시를 한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AEA가 제대로 감시를 할 거로 또 검증을 제대로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양보를 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지만 네. 지금 보면 이건 IAEA가 완전히 뇌물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지금 그런 것들을 반박 보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예. IAEA하고 일본 외무성에서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도 이런 전화 인터뷰를 들어가고 그러면 계속 피해 다니고 참 그런 현상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무리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오염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어떤 외교적인 압력을 이용해서 그 삼국 안보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염수 버리는 건 문제 없지 않냐, 서로 협조를 하기로 했다, 이런 관점이라면 큰 오산이다. 환경 문제는 거기서 분리를 해서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된다. 왜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이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별도로 취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경 오염 문제는 지금 이거 놔주면요, 앞으로 전 세계 바다가 급속하게 오염이 될까, 그게 우려됩니다. 이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우리 강건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자꾸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 마피아도 갔다가 이탈리아 스위스하고 스웨덴 애들이 갖다 버리라 그래서 갖다 버렸고, 소련 사람들이 또 태평양에서 핵 실험 엄청나게 했고, 미국도 뭐 2000번 둘 다 합쳐서 했는데 지금까지 끄떡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바닷고기 회로 잘 먹고 스시도 맛있게 짭짭짭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뭐 방수 그거 방출했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라고 하는 문제로만 여기면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방금 이 대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놔둘 것인가. 왜? 서해안 앞바다의 중국 해안에 이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150개를 더 짓겠다고 했는데 중국은 안전한가? 또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가 서해안도 있지만 동해안에 집중돼 있는데 이거 안전한가? 우리도 지진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뭔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안전한 것인가? 첫 번째, 뭐 전기 수요가 어떻다, 이거는 시장적인 상황이지만 국민 건강, 공공재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이 제가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내용을 관리하는 것만큼, 이렇게 해양 방사능 조사가 나오는 만큼 중국과 일본에서 나오는 이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내용도 서로 믿고 서로가 교환 가능한 내용일 것인가. 두 번째, 만약에 국민들이 조금 이런 두려움과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여론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조사력과 검사 능력을, 관리 감독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우리나라에도 충분한 인재들이 많이 계신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세 번째,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핵실험은 안 하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핵실험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또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얘들이 핵실험했으면 그 바닷물로 빠져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일본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만 논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후쿠시마 이제 사고 이후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네. 의사 입장에서 체르노빌 사고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네. 뭐 28명이 그거를 바로 즉사하고 그 다음에 한 5,000명 이상의 갑상선암, 그렇죠. 소아 갑상선이 생기고 물론 이제 그 중에 갑상선암 워낙 사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15명이 죽은 걸로 돼 있지만 예. 근데 후쿠시마는 거기에 버금갈 만큼 큰 사고였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사실 방사능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약자 중심 61명이 죽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 피난 안 갔으면 안 죽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사실 좀 몇 명이 근무자들이 과피폭을 받았는데 이제 그 정도 양이면 500mSv 정도 됩니다. 네. 이분은 예를 들어서 평생 살면 한 2, 3% 정도 암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0% 생긴다면 이 사람 한 43%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의 큰 사고에서 어떻게 인명피해가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대피를 안 시켰으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석탄 발전소 네, 이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줄이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석탄 발전소 줄이는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게 너무나 공포가 과대하게 돼 있고 네. 저 역시 이제 제가 뭐 저희 과에서 검사를 하면 네. 저도 뭐 검사 이것저것 뭐 심장 검사도 하고 뼈 검사도 하고 했는데요. 네. 보통 한 1억 베크렐씩 줍니다. 네. 제가 1억 베크렐 맞아요. 그럼 제가 1억 베크렐 맞았으면 저는 안 걸려 죽거나 어떻게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생기거든요. 저희 환자들은 늘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게 벌써 1960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걸 저희는 이제 이미 의사로서 또 환자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그러니까 큰 문제, 실질적인 문제는 거의 없겠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서해 지금 그 많은 지금 150개가 넘게 해서 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네. 실질적으로 그 앞바다는 오염될 겁니다. 네, 중국 앞바다와 서해. 그렇지만 이제 네. 서해 전체로 퍼졌을 때는 네. 크게 실질적인 영향은 없겠는데 단 공포에 의해서 우리나라 해산물이나 서해 쪽은 거의 다 망하겠죠. 경제적인 네. 피해가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알프스를 보러 일본의 우리나라의 전문가들과 이제 원안이가 갔잖아요. 네. 저는 그 반대했거든요. 네. 완전히 일본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알프스는 작동을 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고 일본 앞바다 후쿠시마 어민들한테 그게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마치 우리가 일본 정부를 이제 두둔해 주는 역할을 네. 해준 거죠. 아, 알프스 작동 잘하더라. 뭐 네. 잘. 그래서 왜 그렇게 그거는 전혀 할 필요 없고 네.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해역은 지금도 끊임없이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해역이 깨끗한 거를 끊임없이 이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번 후쿠시마에서 나온 오염 수를 일본 정부가 7월 말에서 7월 중순 정도에는 아마 방류를 할 것 같다. 이것이 독일이 시뮬레이션을 돌렸건 뭐 한국의 해양학자분이나 일본 해양학자분이 시뮬레이션을 돌렸건 확실한 거는 두 가지 형태로 바닷물은 돈다. 태평양 한 바퀴 돌 것이고 도쿄 앞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만 해협을 지나서 제주도로 올라가서 동해안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시나리오니까 가능성을 다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에는 세슘이나 스트론듐이나 삼중수소에 의해서 정확하게 영향을 받았다, 재해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심화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정치적 이데올로기화 시킨다는 것은 국민의 어떤 힘을 분산시키는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어민과 전 노량진 수산시장도 가봤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그거에 대한 또 2차 피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건강이 나빠지는 그것도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일염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일염은 뭐 더더구나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네. 삼중수소는 이렇게 물이기 때문에 증발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네. 물론 그 안에 있는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미 그 서해안이나 이미 있는 그 옛날 핵실험 때문에 남아 있는 그 수준이거든요. 이게 런던 컨벤션에 의해 가지고 네. 핵 투기를 방지하는 그 근본 철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이나 그 전에 이제 마구잡이로 벌였던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핵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그걸 트리거링을 할 수 있다. 지금 새로운 선례를 남겨서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 지나치게 민감하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갈까 봐 그러는 건데 네. 그거는 한미일 안보 동맹이란 거를 네. 떠나서 그것과 환경 문제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따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양국 또는 뭐 삼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참 지난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더 우리가 침착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삼면으로 둘러싸인 우리 바다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고 투명하게 공시되고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 제가 새겨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